정부가 내일 일제 강제징용 배상안을 발표합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4년여 만인데 제3자 변제와 과거 담화를 계승하는 방식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한국이 WTO 제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해제도 검토 중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모바일 투표율이 47.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당 선관위는 당협 사칭 문자 논란을 일으킨 허은하, 김용태 후보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인천의 한 시장에서 불이 나 점포 55곳이 전소됐습니다. 경찰은 불을 지른 4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절반 넘게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설치를 의무로 하는 법안은 1년째 계류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정부가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관계의 최대 쟁점이었던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내일 발표합니다. 핵심은 우리 기업이 우선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 지원 재단을 통해 배상을 하고 대신 일본은 한일 경제단체를 통한 미래청년재단에 기금을 내는 방식인 듯합니다. 문제는 피해자 단체가 요구했던 방식이 아니란 점입니다. 정부가 일본과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 방안을 택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내일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에 대한 정부 해법을 발표합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입은 한국 기업이 낸 기부금을 행정안전부 산하 피해자 지원재단이 지급하는 이른바 3자 변제 방식으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이 배상을 명령한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 제철이 보상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데 따른 겁니다. 대신 일본 기업은 미래를 위한 공동기금 마련으로 우회에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정부 소식통은 전범 기업이 어떤 형태로든 배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이 끝났다는 일본 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오다 5년 만에 합의점을 찾은 것이라며 직접 배상 형태는 아니지만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와 양국 청년들의 교류에 쓰일 기금에 기부금을 내는 형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역시 미래 세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정부는 피해자 지원재단이 보상하는 3자 변제 내용을 발표하고 가칭 미래청년재단의 설립과 기금 조성은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 게이단렌이 시차를 두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을 요구해왔던 피해자 단체는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강제징용 합의안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일본 정부가 내놓을 후속 조치에 대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과가 아닌 기존 담화를 계승하고 한국을 상대로 취했던 반도체 수출 규제를 조건부로 해제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일본 분위기는 이유진 기자가 전해드리고 취재 기자에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의 공동 선언문. 일본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를 담았습니다. 歴史的事実を謙虚に受け止め、これに対し痛切な反省と心からのお詫びを申し上げました。 일본 정부는 이 같은 과거 공동 선언이나 담화를 계승하는 형태로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에 호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사과할 수 없다는 일본의 기존 입장을 해치지 않는 방식이라고 일본 매체들은 설명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한국이 세계무역기구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부당하다며 제소한 것을 취하하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달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셔틀 외교 복원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2018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던 강제징용 대법원 판단 이후 4년여 만에 정부의 해법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동안 논의 과정을 몇 차례 전해드렸지만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와 사과 문제의 입장차가 확연해 두 나라 모두 만족할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정치부 황선영 기자와 함께 이 정부가 마련한 해법의 내용과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황 기자, 우리 정부의 핵심은 제3자 변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배상의 주체가 재단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 산하의 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에 한국 기업들이 기부금을 내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주는 구조입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한국이 일본에게 받은 자금 일부가 투입된 곳들, 그러니까 포스코와 코레일을 비롯한 한국 기업이 피해자 지원재단에 출연을 하면 이 돈으로 먼저 배상한다는 구조입니다. 네. 그런데 원래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의 참여와 사과 아니었습니까? 네, 하지만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은 피해 보상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배상 의무는 완료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에게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한 2018년 대법원 판결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 배상금을 지불하면 이 판결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찾은 방법이 이제 앞에 전해드렸던 미래청년재단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일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면 하루 이틀 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가 미래청년기금 조성 방안을 공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윤 대통령이 강조한 미래지향 메시지와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것이 자명합니다. 일본 기업들이 배상 참여를 거부하는 상황인 만큼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을 비롯한 일본 기업들이 이 미래 세대를 위한 기금 명목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사과와 관련해서는 이제 일본 정부가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식의 그런 입장 표명을 할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일본은 이 총리의 직접 사과에는 부정적입니다. 지난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담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이 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에 사과의 뜻도 담겨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계속 이제 황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피해자분들이 요구했던 그런 해결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강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기업의 직접 배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부 피해자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도 굴욕 외교라며 벌써부터 비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안을 요청하듯 먼저 발표하고 가해자에게 받아달라고 머리를 조아리는 꼴입니다. 이렇게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인데 정부가 이제 발표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이 개선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요, 이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협상 과정에서 일본의 입장 변화가 없어서 장기 과제로 돌려야 한다는 실무진들의 건의도 있었는데요. 이 윤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서라도 반드시 해야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한일 간 현안을 마냥 끌 수도 없어서 현실적 해법을 찾은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달 중으로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고 징용 문제 후속 조치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황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새 지도부 선출 과정에 들어간 국민의힘은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당원 선거인단의 모바일 투표를 진행했는데 총 투표율이 47.5%로 직전이었던 2021년 전당대회 최종 투표율을 넘어섰습니다. 전당대회 과열 속에 일부 후보들이 당협을 사칭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지지 문자를 보내 당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고이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간 실시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모바일 투표 투표율이 47.5%로 집계됐습니다. 당원 83만여 명 가운데 39만 명 넘게 투표에 참여한 건데 이는 모바일 투표가 도입된 2017년의 20.9%, 직전 선거였던 2021년의 36.2%와 비교해 크게 높아진 수치입니다. 당원 100%로 치러지는 첫 전당대회인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원들의 높은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투표기간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이 당협을 사칭한 것으로 보이는 문자를 발송해 논란이 됐습니다. 친이준석계인 허은하, 김용태 후보는 각 당협 소속 당원들에게 해당 당협이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자신들을 최고위원으로 뽑아야 한다는 문자를 보냈는데 각 당협을 주어로 써서 해당 당협이 직접 보낸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해당 당협 위원장들은 당협에서 배포된 문자가 아니라는 글을 SNS에 올리거나 별도의 문자를 통해 공지한 뒤 당 선관위에 고의성이 있다며 일제히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당협을 사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당 선관위는 경고 조치했습니다. 해당 당협에서 주도적으로 그쪽으로 표를 몰아달라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도 경고를 하자. 김재현 최고위원 후보도 비슷한 문자를 보냈다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8년 말 북한과 경기도 관계가 경색될 위기에 처하자 북측에 경기도 쌀 10만 톤 지원을 약속한다는 친서를 보냈다는 주장이 새로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이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간주하고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2018년 11월 말 중국 선양에서 김성해 북한 통일전선 책략실장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기도가 북측에 약속한 스마트팜 도입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듬해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으로 이어진 정황으로 보고 있는데 송금이 이루어지기 전 이 전 부지사가 북측에 친서를 보내 달랬다는 주장이 새로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도 쌀 10만 톤 지원도 추가로 약속한다는 친서를 써줘 북측에 전달했다는 안부수 아태협 회장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이 자체적으로 북한과 계약한 뒤 지급한 돈이라며 아는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 검찰은 오늘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였습니다. 2018년 말 선양 만남 당시 현장에 있었던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은 그제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쌍방울이 대기업도 아닌데 경기도가 도와주지 않으면 대북 사업이 가능하겠느냐며 이 전 부지사와 사업을 논의했다는 취지로 기존 진술을 바꿨습니다. 계속되는 진술 압박에 이 전 부지사 측은 빨리 기소해 법정에서 다투자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어젯밤 인천의 한 시장에서 큰 불이 나 점포 50여 곳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상인들은 새까맣게 탄 점포를 보며 마음을 태웠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일부러 불을 지른 남성이 포착됐는데 경찰이 긴급 체포했습니다. 구자형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전통시장 점포를 집어삼켰습니다. 시커멓게 불탄 점포 바닥에서는 뿌연 연기가 올라옵니다. 불이 났다는 소리에 뛰쳐나온 상인들은 치솟는 불길에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자고 있는데 연기가 까맣게 아주 그냥 났더라고요. 그래서 깨서 보니까 연기가 자욱해서 이거 불이구나 생각해서. 인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불이 난 것은 어젯밤 11시 반쯤. 불은 2시간 5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점포 55곳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불길이 번지면서 시장 곳곳에 배치된 소화기도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화재로 생계 터전을 잃은 상인들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냉동식품 다 잘못하면 다 버리는 거지. 전기 나갔으니까 어찌 잘못하면 싹 녹으면 다 버리는 거지. 경찰 조사 결과 이번 화재는 방화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불이 난 시장 인근 CCTV를 확보해 화재 발생 직전 시장에 들어간 40대 남성을 방화 혐의로 오늘 아침 긴급 체포했습니다. 시장 다 문 닫았잖아. 근데 거기 들어간 사람도 없고 딱 그 사람 나오고서는 불이 났으니까.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10분 남짓한 사이에 시장 내부 3곳과 시장 인근 트럭, 쓰레기 더미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남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앞선 화재 소식은 방화가 원인이었습니다만 요즘은 실화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건조한 날씨로 오늘도 9곳에서 산불이 났는데 대부분이 농촌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산불이 난 경북 예천의 한 야산입니다. 산 등성이가 모두 시커먼 숯덩이로 변했습니다. 18시간 산불로 축구장 50개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경북 예천 산불의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산림당국은 주민이 이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야산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른 산불은 쓰레기 소각 중 불길이 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산불은 전남 순천, 경북 영양, 전북 무안, 충남 공주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잇따르고 있습니다. 농번기를 앞두고 논이나 밭두렁에서 쓰레기 소각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쓰레기를 태우신다거나 농산 폐기물을 태우신다거나 이런 행위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해 발생한 190건이 넘는 산불 가운데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경우가 23건으로 입산자 실화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당국이 농촌의 쓰레기 소각 행위 특별 단속에 들어갔지만 적발은 쉽지 않습니다. 실제 또 잡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가면 방송을 틀고 이러다 보니까는 감시원들이 돌 때는 또 안 태우고 지나가면 태우고 이런. 산림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불법으로 이를 어기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한 식당과 골목에서 음주운전을 한 차량이 지나던 사람 8명을 치어 다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중상을 입었는데 사고 운전자를 잡고 보니 올림픽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여자 핸드볼 선수였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상가 골목길에 비상등을 켠 검정 SUV 차량이 멈춰서 있습니다. 마주오는 차량을 피해 행인들이 SUV 앞쪽 공간으로 이동하자마자 갑자기 차량이 속력을 높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난달 25일 밤 11시 서울 잠실 식당가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행인 8명을 덮친 건데 사고 운전자는 국가대표 출신 23살 핸드볼 선수 김모 씨였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개막한 국내 리그에서 부상을 입고 재활 훈련 도중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골목길이다 보니 차량과 행인이 뒤엉켜 피해가 컸습니다. 사고 피해자 중 20대 1명은 복강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고 폐지 리어카를 끌던 80대 노인을 포함해 7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 차량엔 동승자도 있었습니다. 동승자 2명 있었으면 조사를 해봐야지 이제 방조로 처벌할 건지 말 건지. 대한핸드볼협회는 경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김 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다음 주 중 김 씨를 불러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택시 요금이 오른 뒤 택시 통금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답니다. 비싼 택시비 때문에 회식이나 모임을 하고도 웬만하면 대중교통을 타고 귀가하려다 보니 그런 건데요. 그럴 때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깜빡 잠이 든 취객만 골라서 휴대전화를 훔치는 절도수법인데요.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귀갓길 승객들로 들어찬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 한 남성이 잠든 취객에게 다가가더니 떨어진 휴대전화를 챙겨주는 척하다 그대로 들고 사라집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그리고 지난 1월 서울 지하철 5호선과 2호선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이 남성을 추적해온 경찰에 덜미가 잡힌 겁니다. 서울 지하철 경찰대는 CCTV 70여 대를 분석해 40대 남성을 특정한 뒤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피의자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생활비 용도로 훔친 휴대전화 석 대를 팔아 90여만 원을 챙겼다고 진술했습니다. 음주 후 귀가 시에는 꼭 휴대폰을 가방이나 호주머니에 넣는 습관을 좀 가지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번개 탄 차량이 크레인으로 옮겨집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김포공항 옆길을 지나던 차량이 담벼락을 들이받고 전소된 겁니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장애인들은 일반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기가 힘듭니다. 시설이나 인력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국가가 장애인을 위한 검진 기관을 지정하도록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취재해보니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절반 넘게가 이런 기관이 아예 없었습니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인데 의무화하는 법안은 1년째 잠자고 있습니다. 윤수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휠체어에 탄 채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간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키와 몸무게를 잽니다. 사고로 30년째 휠체어 생활을 해온 척수장애 1급 정모 씨는 일반 기관에선 건강검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을 때 일어서 봐라는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2018년부터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이 생기면서 정 씨도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기관 한 곳당 1억 1,400만 원의 시설비와 추가 검진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이 한 곳도 없는 곳이 9곳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아직 크게 활성화되지 않아서 활성화되면 장애인의 검진 수검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권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권고 조항일 뿐입니다. 장애 친화 검진기관이 제때, 시설,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고 제때에 개소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방의료원의 장애인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1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고금리 여파로 금융 취약층이 늘자 금융당국은 재작년부터 인터넷은행에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대출을 늘리라고 압박해왔습니다. 그 결과 연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을 늘리겠다는 입장이어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A씨는 작년 불법 사금융에 발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제때 돈을 갚지 못했고 결국 불법 사금융업자는 A씨의 직장 상사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한 달을 2달을 기다렸어. 씨가 질적으로 나쁜 놈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도 이런 놈 밑에 두지 말고 네가 돈 좀 갚아주라야. 이렇게 벼랑 끝에 몰리는 취약계층이 늘자 금융당국은 2021년부터 인터넷은행권에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을 늘리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액도 지난해 말까지 꾸준히 늘어 3조 원에 육박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기준금리가 1년 반 만에 3%포인트나 오르면서 연체율도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최대한 건전한 중저신용자를 받아들이려고 하고는 있지만 많이 표현하려면 이러한 연체율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은행 과점체제 해소를 위해 인터넷은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많이 늘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민간 부분에서 리스크 판단을 좀 하고. 인터넷은행이 금융권의 부실 시한폭탄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중저신용자 의무대출 공급치 등 제도를 먼저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10년 만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집값이 아직은 바닥이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백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건축 추진을 준비 중인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지난 1월 전용 면적 49제곱미터가 4억 9,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작년 3월 7억 2천만 원에 손바뀜됐는데 10개월 만에 매매가가 7억 원대에서 4억 원대로 내려앉은 겁니다. 지난해 주택 매매 가격은 전국적으로 하락했습니다.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집값은 1.8% 떨어졌습니다. 연간 매매 가격이 하락한 건 지난 2012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보고서는 또 부동산 경착륙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올해 집값이 4.1%가량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바닥을 찍었냐, 거래가 본격 회복이냐 하는데 오늘은 약간 위험을 감수하고 얘기한다고 하면 아직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이른 거다. 내년 상반기는 돼야 반등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시각인데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정책 도입 시점에 달렸다고 분석합니다.
아직은 집값이 바닥권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시각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본격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전문가들은 올해가 변화의 진폭이 큰 해라면서 집을 팔거나 살 계획이 있다면 시장의 흐름을 잘 살피는 신중한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코로나 이후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챗GPT 돌풍 속에 진화된 인공지능과 롤러블 노트북 같은 최첨단 기술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은 최현정 기자가 이동통신 전시회를 통해 본 혁신 기술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는 도심 교통항공. AI 비서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다음 이동 수단까지 예약해줍니다. 워커힐에서 을지로까지 이동을 위한 연대 교통을 예약했습니다. SK텔레콤이 실물 크기의 UAM 기체를 전시해 서울 상공을 VR로 체험할 수 있게 한 부스에는 5만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Mobile World Congresses here. Everything like if it was real, I would really recommend this. 이번 MWC에서의 화두는 단연 AI였습니다. TV 시청 중에 생긴 문제점도 AI 상담사가 해결해 주는데 The reason for the poor quality has to do with your subscription. Would you like me to upgrade you to a premium plan? 글자로 대화하는 인공지능 챗봇, 챗GPT에서 더 나아가 음성으로 사람처럼 대화하는 AI 휴먼입니다. 청각 장애인이 헤드셋으로 내용을 볼 수 있는 증강현실 챗GPT도 등장했습니다.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중국 기업들의 약진도 눈에 띄었습니다.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는 7개 홀 중 1개 홀을 전부 빌려 삼성전자의 5배 규모에 달하는 전시관으로 총 공세에 나섰고 샤오미는 삼성이 이번 달 공개한 최신형 스마트폰과 똑같은 칩을 내장한 180만 원짜리 고가폰을, 화웨이 자회사인 아너는 프리미엄 폴더블 폰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Slim and gadget. 중국 레노버는 돌돌 말려있던 디스플레이 패널이 13인치에서 15인치로 늘어나는 롤러블 노트북을 공개했습니다. More content to review, to edit, to really customize to your desire.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면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며 전 세계 약 9만 명이 다녀간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3. 차세대 통신 기술이 불러올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내일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봄의 세 번째 절기, 경칩입니다. 남쪽에서는 겨울잠에서 깬 개구리들이 산란을 벌써 시작했고 3월에도 눈이 내리는 설악산에는 봄의 전령사들이 꽃망울들을 터뜨렸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숲을 사이로 개구리가 몸을 움츠린 채 숨어 있습니다. 겨울잠에서 깬 북방산 개구리 모습입니다. 광주 무등산과 전남 영화 월출산 등 남녘에는 겨울잠에서 깬 개구리들이 산란을 시작했습니다. 물이 고이가 있는 자리에는 벌써 개구리 알도 보이고 또 옆자리에는 보면은 또 쑥들도 파릇파릇하게 많이 나오고 있고 봄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3월에도 눈이 내리는 설악산에도 야생화들이 봄 기운을 전합니다. 소복히 쌓인 눈 사이 변산 바람꽃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폭설과 한파로 설악산 야생화 개화 시기가 1, 2주 늦어졌지만 경칩을 하루 앞두고 잇따라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도심 속 화목원에서 봄의 전령사 복수초가 만개했습니다. 보니까 아주 새롭게 자라나는 그 환경을 보니까 정말 이 봄이 왔고 아주 힘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국의 낮 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18도, 춘천 16도 등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 기온이 오르면서 강변으로 나들이 나온 시민들의 옷차림도 가벼워졌습니다. 일단은 확실히 좀 옷차림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맨날 롱패딩만 입다가 이제 얇은 코트나 아니면 좀 벗고 다녀도 괜찮은 것 같고. 기상청은 다음 주 내내 아침 기온이 영상권으로 오르고 낮 기온이 20도를 웃도는 등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그런데 봄의 불청객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오늘 미세먼지로 하루 종일 몸살을 앓았는데 다음 주 초반까지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다시 마스크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희뿌연 안개에 미세먼지까지 겹쳐 도심 건물들은 간신히 윤곽만 확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일단 해가 땡땡해서 날씨가 좋을 줄 알고 나왔는데 잘 안 보여가지고 아쉬웠어요. 실외 마스크 해제에도 미세먼지 걱정에 행인 대부분 마스크 차림이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요. 오늘 되게 가족들이랑 같이 재밌게 놀려고 나온 건데 마스크 때문에 계속 답답하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모두 나쁨 수준으로 도심 전체가 뿌연 먼지에 갇혔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호남권 등지에선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모레까지 지속되다 남서풍의 유입으로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서 바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내일부터 유입이 있어서 일단은 7일까지는 남서 바람으로 일단 해소가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보건당국은 호흡기가 예민한 노약자와 어린이의 경우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캘리포니아 남부에는 폭설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폭설에 주민들이 고립되는 상황도 속출하는데 눈밭에 구조를 요청하는 글을 쓸 정도입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눈밭 위에 알파벳으로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Help us, 도와달라는 구조 요청입니다. 캘리포니아 남부의 산악마을 크레스트라인의 주민들이 폭설로 고립되자 위에서 볼 수 있도록 발자국으로 신호를 남긴 겁니다. 겨울에도 보통 온화했던 캘리포니아 남부지방에 폭풍이 강타하면서 눈 속에 고립되는 주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구조 전화 수만 1,200건이 넘습니다. Yesterday we were finally able to rescue many from their homes. However, many are still stranded. 폭설뿐 아니라 생필품 부족도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식료품점의 지붕이 폭설로 무너졌고 지난 주말까지 산으로 향하는 모든 고속도로가 폐쇄됐습니다. Women are stuck at home with their children and they're on their last 2 chicken breasts and there's no help. 식료품 가게 주인이 남은 음식들을 나눠주고 있지만 이를 받으려면 긴 줄을 서야 합니다. We had a couple cases of bread that were in a back freezer over there, so that's all that came from us. 모레도 눈 예보가 있어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이 국제회의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피해자란 주장을 했다가 청중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동부 격전지 바흐무트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인도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 러시아 외무장관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청중들이 웃음을 터뜨립니다. Which we are trying to stop and which was launched against us using Ukrainian people. 러시아가 전쟁 피해국이란 주장이 비웃음거리가 된 겁니다. 장관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습니다. Respect, of course, it influenced the policy of Russia, including energy policy. 그러고는 어떤 서방 파트너에도 의존하지 않겠다며 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7개월째 전투 중인 동부 최대 격전지 바흐무트의 전세는 우크라이나에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바흐무트를 세면으로 포위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철수를 압박했습니다. Подразделения ЧВК «Вагнер» практически окружили Бахмут. Осталась одна дорога. 우크라이나가 일부 지역에서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바흐무트를 발판 삼아 다른 내륙으로 공세를 이어간다면 전쟁의 새 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알고 보니 윤겨냥 특검입니다. 네,
그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50억 클럽 특검법 그 얘기를 하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틀 전 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한 특검법을 자세히 뜯어보니까요. 이 지난달 정의당이 낸 50억 특검 법안에 없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습니다. 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내용이 상당 부분 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이번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중 2가지가 윤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3번째 수사 대상인 천화동인 사무 소유자의 부동산 거래 의혹을 명시했는데요. 이 천화동인 사무 소유자는 김만배 씨의 누나인데 이 2019년에 윤 대통령의 부친 자택을 19억 원을 주고 매입한 사실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알려졌고 이 당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관련 의혹으로 수세 국면이었던 민주당은 이 윤 대통령과 대장동 의혹 연관성도 제기했었습니다. 근데 윤 후보님은 부친의 집을 그 관련자들이 사줬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익이잖아요. 당시 윤 대통령은 부친이 45년간 장기 거주한 주택을 시세보다 낮춰 내놨었는데 이 김 씨 누나가 더 싼 가격의 주택을 선택한 것일 뿐이라면서 관련성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네. 다른 하나는 뭡니까? 이 다른 하나는요. 아까 3가지 중에 2번째 수사 대상인데 이 대장동 사업 자금과 개발 수익에 관한 의혹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법조계에선 그동안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해왔던 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겨냥한 거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윤 대통령은요, 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의 주임 검사였습니다. 이 그동안 민주당은 당시 수사팀이 대장동 개발사업 대출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때 대출받은 돈이 대장동 사업의 종잣돈이 됐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은요, 윤석열 게이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 집단에게 종잣돈 마련하도록 수사해놓고도 봐준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동안 이 해당 사건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수차례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특검 추천 관련 법안 조항도 논란이죠? 네, 맞습니다. 이 특검법에 나온 특검 임명 방식을 보면요. 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회 교섭단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2곳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대로라면 현재 대장동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도 반발을 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대장동 수사가 본 궤도에 오른 데다가 이 김만배 씨의 입을 열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수적 의위를 앞세워서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알고 보니 윤 겨냥 특검의 느낌표는 위인설법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이 특정한 사람을 위해 만든 법이라는 뜻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핵심 피의자입니다. 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은 부결됐지만 민주당에서만 30표 넘게 이탈표가 나온 상황이라 이 대표 1인 방탄을 위한 특검법 추진이란 의심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친명 비명 사생 결단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 이후에 당내 갈등이 참 뚜렷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으로 보이는 당원으로부터 이낙연 전 대표 영구 제명 청원이 올라왔는데 현재 동의하는 당원만 7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 지도부가 공식 답변해야 하는 5만 명을 훌쩍 넘은 수치인데요. 그러자 이낙연계인 윤영찬 의원이 남 탓하지 말라 이런 글을 올렸는데 오히려 윤영찬을 징계하라 이런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비명계에서도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맞불 성격의 청원이 올라와서 갈등이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유독 이낙연 전 대표에게 화살이 쏟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단초를 제공한 게 이낙연 전 대표라는 건데요.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해 대장동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토건족들은 수천억의 배당, 또 수십억의 퇴직금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일했었던 분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친문 성향의 시민단체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고발하면서 기름을 부었죠. 글쎄요. 그렇다면 양측이 갈라설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분당 가능성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냐 이런 얘기입니다. 당장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명계에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현재 이들을 결속할 구심점이 없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아직 국내 복귀 소식도 없죠. 하지만 최근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 민심 흐름을 감안하면 이 비명계 의원들이 언제까지 이 대표 리스크에 침묵만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원심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민주당 의원 169명 중에 진짜 친명계로 평가되는 소위 진명은 20명에서 30명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에 이탈표로 확인된 30명 정도까지 제외를 하면은 나머지 100여 명의 의원들은 아직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당이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당원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공천안이 거론되기 시작했고 실제 공천 배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분당이나 탈당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친명 비명 사생 결단의 느낌표는 사후 약방문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이 대표가 어제서야 내부 싸움을 자제하라 이렇게 공식 요청을 했지만 이 뒤늦은 입장으로 진심이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지금과 같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친명, 비명 간 갈등을 수습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네, 한송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일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깬다는 절기 경칩입니다. 절기답게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일교차에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3도로 출발해서 낮에는 16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은 1도에서 18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기온 변화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광주는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더 메마르고 있습니다. 서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강릉과 대구는 20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도 따뜻하겠습니다. 봄 날씨를 만끽하기에는 먼지가 말썽입니다. 내일도 수도권 등 중부와 대구, 경북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보이겠고요. 오전에 대전과 충남 남부지방은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예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 속에 목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014년 3월 민주통합당과 안철수의 새정치연합이 합당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생겼습니다. 2015년 2월 초선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가 되고 난 뒤 당내 갈등은 더 심해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제가 이 당을 출입하고 있었는데 운동권이 주축인 친노와 호남 동교동계의 비노로 갈려 정말 해만 뜨면 싸우더군요. 친노 패권주의를 비판하던 의원들의 줄 탈당이 현실화하더니 2015년 12월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탈당을 하면서 결국 당이 갈라섰습니다. 현재 민주당도 친명과 비명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 시기적으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해가 총선이란 점입니다. 국회의원에게 대선보다 더 중요하다는 총선이고 계파 갈등의 밑바닥 어딘가엔 공천이란 복잡한 셈법이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아직은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이 많지만 총선이 다가올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